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슬람 12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이제 재지술뿐만 아니라 와라킨이라는 제조업자를 통해서 작가들이 책을 출판하고 지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서관이 엄청나게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러한 도서관이 몽골 제국이라던가 여러 이제 외국의 침입들, 그죠?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뭐 불타거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림들이 없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이슬람 제국이 이런 지식산업, 그죠? 지식산업을 통해서 기반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슬람의 대학이 있죠, 대학. 어떻게 보면 유럽 대학의 모체가 되었던 그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이슬람 교육자들이 이제 초기에는 사원에서 이제 교육기관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원 자체가 이제 기도하고 코란을 암송하는 정도에만 적합하지 여기서 뭐 강의라던가 토론한다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교육자들이 단과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랑은 도서관이랑은 또 다른 어떤 마드라사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에는 사원에서 웬만한 걸 다 담당하다가 재지술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책 지식산업 때문에 도서관이 발달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책을 진열해 놓고 접하는 수준이었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뭐 좀 더 깊이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연구가 행해지긴 어려웠겠죠. 그죠? 그리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행하기가 어려웠겠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코란을 암송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하기에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원에서도 할 수 없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욕구? 아무튼 그런 의식 때문에 결국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뭐라고요? 단과대학, 즉 교육기관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은 초기 단과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가 이제 1067년 11세기죠. 이때 바로 니잠 알 물리크, 이름도 어려워. 니잠 알 물리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초기의 단과대학이 바로 니자미야 대학입니다. 니자미야 대학. 그래서 대학에서 바로 이러한 대학에서 교수는 낮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학생들은 교수를 둘러싸고 둥그렇게 앉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교수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의자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에 쭉 둘러싸고 여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딱 교수를 둘러싸고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수가 강의를 한 건데 행정을 책임지는 이제 부총장이 따로 있었고요. 단과대학에. 얘가 이제 행정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예총장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최고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명예총장도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 한 명한테는 또 오늘날에도 있죠. 조교가 여러 명이 있었다. 조교가 이제 여러 명이 교수 한 명에 달라붙어 있었고 종종 이 교재를 큰 소리로 읽거나 하기 위해서 낭독자라는 존재를 따로 두어가지고 뭐 목소리가 청아하고 뭐 뚜박뚜박 잘 읽는 애가 있었겠죠. 걔를 이제 낭독자로 선정해가지고 같이 읽고 말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막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막 미친이 왜 나왔지 순간적으로 한국 교육 생각하니까 갑자기 미친이 절로 나왔습니다. 크레이지 하잖아 한국 교육,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처럼 돌아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수업 같은 건 없었고 학생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자기가 공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은 교수님, 건축이라는 것이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저는 건축학을 배우겠습니다 하면은 건축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닙니다. 건축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건축도 사실 예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한 분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해가지고 아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또 아트를 배울 수 있었겠고, 그죠? 무슨 소리냐?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신체 구조를 알아야 공부고 뭐 건축이고 가능한 거 아니겠냐? 인간의 신체를 본따서 만든 어떤 사물들이 얼마나 많냐 해가지고 뭐 의학이라던가 뭐예요? 의학이라던가 뭐 스포츠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었던 애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자율전공 느낌이었지. 근데 자율전공이라고 하기에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 행하는 자율전공 시스템처럼 그렇게 좀 대책 없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교수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들아,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니? 어떤 주제로 너희가 수업을 하면은 잘 따라오겠니?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학생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야. 되게 민주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내를 한 다음에 바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알겠다. 너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다루기를 원하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다루기로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 주제에 대해서. 교수법은 교수들 재량에 맡겨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뭐 이런 거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총장이라던가 누구야 저기 뭐 학과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수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박 교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누가 그딴 커리큘럼 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까? 이런 게 이제 없었다는 거야. 왜? 교수 재량이거든. 교수 재량으로 자기 마음대로 교수법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교수들이 뭐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뭐 여자애들 뭐 성희롱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 그 연세대 누구야?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그 새끼 이름 뭐였지? 그 새끼 아무튼 그 위안부 자발적 매춘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새끼 연세대 그 있었는데 사회학과 교수 이름 여러분들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아무튼 이런 새끼들이 분명 있긴 있었겠지만 오늘날만큼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교수법에 재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슬람이 교육 자체가. 저는 왠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연세대 그 사회학과 교수 개새끼인 건 맞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재량에 맡겨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단과대학이 생겨났던 시기, 즉 한마디로 11세기쯤에 이러한 방법들이 채택돼 가지고 이거 지워야지. 이러한 방법으로 채택돼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래서 초기 단과대학 중 하나인 니자미아 대학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가 이제 설립됐던 시기 기억하시나요? 1067년. 1067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기랑 비슷한 시기잖아요. 딱 11세기. 이때 바로 종합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뜻의 자미아라는 게 있거든요. 자미아가 바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단과대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종합대학으로까지 나아갔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100년 정도 앞섰던 9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 세워졌던 종합대학, 바로 알아즈하르 대학이라는 곳이 바로 10세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세기가 앞서 있는 거지, 사실상. 그죠? 보통 11세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단과나 아니면 종합대학이 설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뭐 모로코 같은 나라에 뭐 페즈 뭐 이런데 뭐 콰라위인인가
이러한 대학도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것들 제외하고도 종합대학의 학생들은 되게 논리학 같은 것들도 배웠다는 거예요. 논리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이상학 뿐만 아니라 물리학,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했던 것들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지속을 했겠죠. 더 발전시키면서. 그래서 충분히 여러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바로 어디서? 종합대학에서. 그래서 대학과 도서관의 이러한 등장들 있죠. 이 당시에 바로 책을 어떻게 진열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이제 이슬람 학자들 있죠. 이슬람 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 근원적인 의문을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렇다면 분류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지만 어떤 식으로 책을 배열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식을 분류해야 될까? 같은 신체를 다루고 있는 지식이지만 어떤 것은 운동이나 스포츠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어떤 것은 의학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분류표, 분류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표를 만드는 일을 시도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지식의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지식이 이제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좀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쓸모에 따라서 지식의 쓸모에 따라 가지고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표가 이제 이슬람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쓸모 없는 지식이라고 굳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덜 중요한 지식은 있었겠죠. 덜 사회적인 지식도 있었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 활동을 했는데, 이런 분류 활동 자체가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참고서적뿐만 아니라 유의어, 백과사전, 개통도, 지리학 등의 이런 수많은 장르의 참고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서지학적 결과물 같은 것들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도서관, 사원 이런 것들로부터 쭉 나아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바스 왕조의 그 8세기 때부터 지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일름 위주의 어떤 그러한 정책과 어떤 제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으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이라던가 교육 공간이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있겠죠. 그게 바로 학문과 교육 공간이 발전하면은 디베이트, 디스커스, 논쟁이 당연히 뒤따르겠죠. 토론이라던가. 그죠? 논쟁과 토론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슬람에서. 이게 이슬람 문명의 초석이 됩니다. 소모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논쟁과 토론도 있겠지만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토론과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후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겠죠. 논쟁과 토론은 수세기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뚜렷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지닌 어떤 지식인들이라던가 단체들이 있었겠죠. 그 대립적인 입장에서 서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논파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근거를 들이대고 이랬겠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여러 단체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해요. 텐트 속의 사람이다. 순결 형제단이다. 주관적 시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을 각자 개성 있게 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 신플라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단체를 나눈 거겠죠. 이 시기에 이제 벌어졌던 논쟁 가운데서 뭐가 가장 격렬했냐면, 신학자들하고, 당연히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학자들하고 바로 철학자들이겠죠. 신학자들하고 철학자들하고의 논쟁이 당연히 가장 격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중세 유럽에서 뭐 있었어요? 바로 유명론하고 실제론이 있었죠. 그죠? 보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뿐이냐? 아니다. 실제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유명론 같은 경우에는 라스콜리누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라스콜리누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중세 철학 관련해가지고 유명론, 실제론 논쟁 이제 찾아보시면은, 검색하거나 쳐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도미닉 스토웨하고 프란체스코 스토웨하고 이제 대립이 있었던 걸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신학자하고 철학자하고의 논쟁이 격렬했다. 이슬람이 생성되고 나서 첫 200년 동안 거의 뭐 9세기까지는 철학이 사실상 이슬람 형성부터 9세기까지는 사실상 철학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되게 뭔가 어떤 창조적이고 독특하고 어떤 이러한 알라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이성적인 어떤 바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일종의 활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란을 이제 기반으로 나왔던 이성적인 철학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칼람이라고 불립니다. 칼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칼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칼람은 사변, 담화 이런 뜻입니다. 사변, 담화, 의논 이런 건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가? 진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즉,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칼람을 시도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가 이슬람 신도들이 점점 그리스 철학을 접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 뭐 코란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코란 기반으로 이성적인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해보자 해가지고 뭐 신학자니 철학자니 해가지고 공통된 생각으로 나아가다가 그리스 철학이 유입되게 되죠. 이슬람 신도들에게 그리스 철학이 유입되면서 철학이 신학자에 의해서 형성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신학자들이 이제 코란에만 중심으로 이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철학까지. 철학에까지 이제 식견을 넓힌 거야. 그래가지고 철학이 신학자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학과 밀접하게 관련 있던 이슬람 철학이 점점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런 그리스 철학이 유입되면서 어떤 자신들이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어떤 신의 존재 증명이라던가 어떤 독특한 이슬람만의 철학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리스 철학을 그래서 당연히 어땠겠어요? 옹호하는 옹호론자들이 탄생했겠죠.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만 이슬람의 코란이라던가 아니면 알라의 어떤 이러한 존재라던가 여러 문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동안 코란을 보면서 의심쩍고 뭔가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막혔던 지적 부분들, 한계들을 그리스 철학을 유입함으로써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신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했던 철학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슬람의 이성주의적인 어떤 이슬람 본유의 신학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분리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분리주의자. 이건 근데 사실상 그리스 철학이 유입되면서 도래하면서 분리주의자들의 탄생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어. 이러한 분리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로 무타질라파라고 불렀습니다. 무타질라파, 분리주의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분리파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등장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슬람 철학계는 그래서 온통 이러한 그리스 철학을
파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야, 어디서 저 무타질라파 새끼들 족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놨던 기반을 한순간에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고 한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파 가운데 이제 10세기에 사망했던 신학자 중에 아샤리라고 있는데, 이 아샤리가 설립했던 아샤리 학파가 있어요. 이 아샤리 학파가 바로 이 무타질라파 있죠. 무타질라파에게 가장 강하게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무타질라파, 즉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성만으로, 리즌만으로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신의 존재라던가 본성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본성, 존재, 네가 이성을 갖고 있는 새끼면은 당연히 그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은 뭔지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어? 네가 이성을 가진 새끼니까 뭐가 도덕이고 뭐가 윤리인지 아닌지 뭐가 폐륜인지 모를 수가 없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로고스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러므로 뭐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시라던가 예언 같은 것들이 없어도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무타질라파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시라던가 예언에 대해서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아샤리 학파는. 이 새끼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구나. 미쳤구나 드디어. 그리스에서 뭐 이상한 거 받아들여 오더니 돌아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반면 그래서 아샤리 학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존재든 본성이든 어땠겠어요. 당연히 무타질라파랑 반대였으니까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냐? 니 따위가 인간 주제에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그래 많이 양보해서 자유지는 존재해. 자유지는 있어. 근데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학파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사상가들이 모여있던 집단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놈들은 다 여기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었던 거야. 신을 이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무타질라파랑 아샤리 학파랑 둘 중 한 군데에는 엔간하면은 좀 천재적인 인물이었다면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디오게네스처럼 뭐 좆대로 살아라 이 새끼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씨발 뒤질 건데 뭐 주머니에 돈을 챙기든 뭐 신이 있건 개시건 나발이건 뭐가 중요하냐. 그냥 개처럼 편하게 걱정 없이 살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알려지기가 어려웠겠죠. 워낙 무타질라파하고 누구예요? 아샤리 학파가 중점적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학파의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원치 않으실 거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서 넘어갈 건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무타질라파 사람들 그죠? 그리고 누구? 아샤리 학파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들과 누구? 원래 이제 얘네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아샤리 학파 애들을. 이 아샤리 학파 애들을 그냥 반 그리스 철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 옹호론자들과 반 그리스 철학자들과의 대립 논쟁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